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움 1일차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입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 지표관리 체계 및 한국의 이행 현황 분석 결과, 지표 개선, 개발 방향 등을 소개하고 또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에서는 세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성호 연구위원님과 연세의료원 이훈상 연구원님, 그리고 녹색기술센터 이천환 연구원님 등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으며, 토론회는 통계개발원 진유강 주무관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윤정 선임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심포지엄 공식 홈페이지에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 박성호 연구위원께서 취약집단 대상 SDG 목표 4조 교육 모니터링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 맡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또 국가통계 심포지엄에 초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SDG 관련된 지표들 를 저희 쪽에서 이제 수집 그리고 국제사회 리포팅하는 그런 업무들이 저희 실의 업무 중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N이나 혹은 또 OECD와 데이터에 대한 그 제공, 분석 등도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KSDG와 관련해서도 교육 파트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취약 집단 대상과 관련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어떻게 좀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또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주제로 좀 발표를 부탁을 받아서 때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한국의 SDG4 이행 현황 연구라는 그 연구와, 그리고 이제 교육에 있어서 포용성에 관한 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작년에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좀 취약 집단 대상의 어떤 모니터링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좀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SDG4 교육 2030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 형평성 실태 및 수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린 다음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SDG4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 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시더라도 다른 분야면 교육 분야에서는 도대체 어떤 목표와 지표들이 있는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좀 간단한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에 제 70차 유엔 정상회담에서 세계 빈곤 종식과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구촌 경제사회 환경 문제를 이제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목표, 인류의 지금 공동 목표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 SDG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5P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그리고 뭐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런 주제의 5P라는 그 원칙하에 전체적으로는 17개 목표 영역에 대한 세부적으로 공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교육 분야인데요. 이제 교육 분야에서 저희 SDG4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목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이라는 내용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 교육의 목표라고 얘기하는 그런 키워드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포용성의 문제, 공평성의 문제, 양질의 교육,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회에 대한 보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아교육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교육 2030의 이제 목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SDG4 같은 경우는 7개의 세부 목표와 3개의 이행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4.1부터 4.7까지는 이제 교육 단계별로 주요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 같은 경우는 초등과 중등 교육에서의 공평한 양질의 교육이 어떻게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짜여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요. 4.2에서는 영유아 발달 교육과 보육 취약 전 교육 단계에 대한 이제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3은 이제 직업 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있어서 평등한 접근 문제를 접근성 보장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 4.4에서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이제 성인들을 얼마나 확대하는 그런 약간의 직업 훈련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4.5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모든 취약계층들이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평등하게 이제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고요. 4.6에서는 이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문해력과 소리력 등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4.7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한 개인의 이제 역량 습득이나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3개의 그 이행 수단으로 좀 환경 내지는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4.2에서는 학교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포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4.B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장학금 지원 등 특히 이제 글로벌 교육 협력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관련된 부분, 얼마나 자격을 가진 교사를 공급하고 있어서 교육의 환경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SDG4에선 4에서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제 목표에 대해서 각각의 설정한 목표들을 어떻게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목표들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총 43개 주제로 지표로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는 오늘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4.5에 대한 부분입니다. 4.5에서는 취약계층, 특히 이제 성평등 문제나 장애인, 그냥 번역하면 톡참의 우리나라 그 상황에 좀 번화를 하면 이주민 문제, 그리고 이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 접근하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43개의 전체 지표에 대해 성별, 지역 규모, 소득, 장애 여부, 이주민 여부나 문제 발생 등에 관련된 그런 배경에 따른 그런 형평성 지수를 모두 산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표를 제안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분리 통계들이 사실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 형평성 내지는 평등성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 형평성에 대한 이제 자료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지만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보면 그렇게 취약 통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리 통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유네스코 쪽에서 그 글로벌 통계들을 통해서 4.1부터 4.7, 4.ABC에 어느 정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본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당 지표나 데이터들이 사실 실질적으로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4.5 파트를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취약계층 분리 통계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지만 분리 통계가 잘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당히 교육 통계를 작성하는 역량이 이제 상위권에 속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도 이제 벤치마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저희 한국의 이제 교육 통계에 대한 구축 수준이 사실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43개 이 글로벌 지표들 중에서 한 11개 정도 지표만이 실질적으로 분리 통계를 사실은 계산할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교육 파트 같은 경우 이제 서베이 쪽보다는 주로 행정 통계, 전수 통계 위주로 발전이 되어다 보니까 성별이나 이제 지역 통계와 같은 이제 굵직굵직한 분리 통계 위에는 또 잘 갖춰지지 않은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목표들을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는 좀 부재한 것이 현재의 실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SDG4에서 이렇게 천명하고 이런 목표들 토대로 봤을 때 그럼 교육 형평성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국가 통계 방법론이라서 좀 통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 모든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리면 가장 행복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에 대한 지표 사실은 잘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꼭 교육 형평성이나 목표 형성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 영역들에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 6개 요소들을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통계와 같은 지표를 보지만 법적인 근거로서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라든가 형평성, 뭐 참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선언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는 뭐 배제 금지라든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국가 조직은 지원 조직과 예산 등은 얼마나 정책에 대한 그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요. 또 교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얼마나 전문성 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협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대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에 대한 그런 환경을 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인식들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의 형평성, 뭐 포용성 이런 뭐 용어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는 다 다르지만 뭐 오늘 그거에 대해 얘기하는 주제는 아니고, 그거를 지금 볼 때는 특히나 이 6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있어서는 전통적인 좀 체제적인 모형에 따라서 투입 과정 산출의 측면에서 특히 기회 접근, 배제 문제, 그리고 참여에 있어서는 학교 적응과 참여, 차별적인 문제, 그리고 성취에서 학업 성취, 교육 성취와 그에 대한 격차에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성별 격차 문제, 빈곤 아동 청소년, 이주 배경, 장애 아동형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앞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저희 일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앞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좀 제도나 법률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교육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초등학교는 70년대, 중학교는 90년대, 고등학교는 2000년대 이제 남녀 간의 취학률은 거의 동일하게 되고요. 이 시기는 각 학교급 간의 이제 취학률이 90% 넘어가는 시기와 거의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도 뭐 남녀 평등에 대한 증진, 뭐 교육 기본법이라든가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서도 이미 다 되어 있고, 특히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성교육과 성평등한 교육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40대 중반 이상의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이제 가정, 남성분들은 기술 혹은 공업, 가사 이런 것을 따로 봐왔던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때 하나의 교과로 통합이 되고 남녀 역할에 대한 편견을 이제 금지하는 규정들이 명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뭐 연구들을 보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뭐 사파나 그런 내용 중에서 남녀 분리에 대한 문제, 역할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교육청에서는 최근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교육과정 속에 꼭 들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가 또 포함되도록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나 이제 법률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2016년에 여가부 여성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 청소년 양성평등 실태 조사를 보면 여전히 좀 남녀 학생들 간의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괴리가 상당히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여전히 이제 불평등한 사회다라고 응답한 그 여성 청소년 비율은 이제 남성 청소년 비율에 비해서 거의 한 2배에 이르고 있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과정 등에서는 이제 많이 개선되어 있지만 교육의 현장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성차별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라는 응답도 한 4분의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이수가 사실은 학원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한 비율은 한 절반도 안 되고 있어서 여전히 좀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에 대한 인식 부분, 양성평등의 인식 부분은 좀 낮은 편이지 않나. 특히 2018년에 한동안 그 스쿨 미투에 대한 이제 전국 부분들이 좀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학교 내 이제 성희롱, 성차별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인식적인 문제에서는 사회 인식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초중등 영역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한 기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인식적인 측면, 특히 노동시장 이행이나 진로 선택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성별 그 고정관념은 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청소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서도 뭐 남자 하면 뭐 기계, 과학, 기술, 수학 뭐 이런 쪽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과 여성은 뭐 창작과 복지와 관련 일에 좀 더 어울린다, 이제 응답들이 여전히 더 많이 있고, 실제 이제 대학 전공 계열의 어떤 수능 불균형은 이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제가 지금 국제비교표는 안 집어넣었는데 그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큰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이제 빈곤율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는 추세고, OECD 평균보다도 매우 낮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항상 그 메인 관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적 지원도 매우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교육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교육급여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도교육청과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2009년부터 이루어진 교육기회균등 선발제도라든가 2009년도 이후 한 약 한 10% 정도가 이 제도에 의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소위 얘기하는 반값 등록금 제도가 이제 들어가면서 장학금 규모가 2011년 800억에서 2019년 4천억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14년 학자금 대출 경감 정책이라든가 2018년 대학 입학금 폐지, 그리고 주거비 경감 정책 등 또 어쨌든 빈곤층 아동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은 학생들에 대한 대학 진학 기회에 있어서도 이런 정책들은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실증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들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사회 이동이나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우리가 체감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족을 해서 좀 그에 대한 또 통계 개발도 좀 필요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법적 기본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든가 난민법, 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것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전 기사에 이런 좀 논쟁이 있었죠. 그 이제 재난 학생들에 대한 이제 교육비 지원을 하는데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한테만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좀 나면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들이 모든 학생들이
설령 그 학생들이 불법 체류 학생이라든가 난민일지라도 초중등 교육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기반이고 전 세계적인 또 이런 그 규약에 있어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있지만 실적인 이제는 좀 참여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좀 많습니다. 이제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학생들을 위한 이제 별도의 교과서 제작 등이 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뭐 언어 문제라든가 이제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실제 뭐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반 학생들보다 좀 많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등교 단계 이제 취학률도 이제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학생들의 이제 교육적 역량들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분야의 또 숙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탈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탈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뭐 1, 2년 만에 이렇게 남한으로 이제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3년, 5년, 길면 10년 정도 중국이나 이제 제3국을 거쳐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결손 문제는 사실 다문화 학생들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누적된 이제 학생 교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좀 과제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이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가 특수교육법 등에서 교육기회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의무교육 같은 경우가 그 기준이 중학교까지가 사실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제 선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떤 현황이나 배우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데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는 한 1.5%밖에 되지는 않고 미국이나 뭐 핀란드 등의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이제 특수교육 쪽에서는 이제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을 받았을 때 학생들의 그 또래 집단 동료들에 의한 뭐 낙인이나 대한 우려 또 오랫동안 일반 행정과 특수교육 행정 쪽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장벽들 때문에 학교를 이제 가는 거에 대한 좀 기피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더 학교를 늦게 가거나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사회적인 그 보호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률도 낮기도 하고 취업률도 매우 낮고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부분 오히려 국가적인 케어가 좀 적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측면이나 거버넌스 뭐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그 지원 인력 등의 부분들은 최근 들어 사실은 많이 나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교육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격차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통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육 방향이기도 할 텐데요. 학생들의 이제 전반적인 역량을 이제 높이는 것과 동시에 모든 취약계층의 학생들도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좀 사회적인 교육적인 그런 장치들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성호 연구위원님께서 뭐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그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연세의료원 통일보건의료센터 이훈상 연구원께서 코로나19의 현황과 SDG 보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윤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지금 현재 현황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한 또 SDG의 좀 고민들, 보건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SDG의 3번의 보건지표는 현재 보건이 이제 3번을 중심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기존의 MDG에서는
상당히 이제 보건이 8개의 목표 지표 중에서 4번 아동보건, 5번 모성보건, 6번 감염병 등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또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좀 더 3번으로 축약된 측면이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훨씬 더 다각적인 다양한 보건의 이슈가 포괄된 그런 부분에서 제시된 부분도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DG의 보건 분야에 대한 중요 내용은 주로 이제 3번에서 이제 다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이제 기존의 이제 보건 지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이 이제 포함되었고, 모자 보건과 아동 보건 그 감염병만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 및 약물 오남용, 교통사고, 성생식 보건, 보편적 의료 보장의 달성 등 그리고 이제 환경이 미치는 그런 영향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기존의 요소도 달성하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요소들이 이제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WH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이행 강화 등은 조금 구체적인 요소이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가로 3A번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3B번에 이제 백신 의약품 연구개발 지원, 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보장,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이제 제시가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3C에 보건의료 인력의 채용 개발의 훈련 강화 등이 또 따로 구성이 돼서 제시가 되고 있고, 3번 D에 그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관리 역량 강화 등이 또 함께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SDG의 보건 분야에 대한 내용은 3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3번 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그 다른 이제 목표들에서도 보건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번의 지표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기화와 영양에 관련된 요소에 있어서도 그 스턴팅과 그 이제 웨이스팅의 이제 급성이나 만성 영양 실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5번 같은 경우 여성 폭력에 대한 내용들, 그 젠더 베이스 바이올런스 그와 관련된 내용, 파트너 바이올런스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피메일 제니탈 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성 할례 등에 대한 내용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수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6번에 6-1번 1번에 그 음용수 드링킹 워터에 대한 이제 접근성, 그리고 이제 그 위생에 대한 어떤 접근성에 대한 내용 6-2번의 1번의 내용도 이제 그 보건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보건에 연관된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에어 폴루션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추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살인 호머사이드,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다양한 컨플릭트로 인한 이제 그 사망 등도 다양하게 보건과 관련해서 연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다각적으로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DG 3번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기존의 MDG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성과 아동 보건과 관련된 모자 보건의 이제 노력을 지속하고, 또 감염병의 관리라는 측면을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 MDG가 목표 제시하고 있었던 그 진전을 가속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과 관련해서는 단지 기초적인 모자 보건과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심장병이라든가 암, 만성호흡기 질환, 당뇨, 그리고 심지어 정신질환까지도 이제 포함하여서 그 감염병이 아닌 나머지 모든 질병들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특히 그 5세 이하 아동이라든가 가임기 여성 등에 대한 이제 그 포함이 아니라 모든 연령에 있어서 생애 주기적인 차원에서 비전염성 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지불 가능성이라든가 접근 가능성의 측면도 다루어지고 있고, 포괄적이며 양질의 보건 서비스의 접근, 생애 전반에 걸친 연속적인 돌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이제 노인의 이제 보건과 건강 이슈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그 보건 SDG 지표화된 관련된 한국의 현황은 SDG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SDG 지표와 관련된 국내 지표들을 정리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그 네이밍과 그 내용들은 이제 그 SDG 지표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국내 지표에는 또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름은 좀 다를 수가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성 사망비는 출생 10만 명당 모성 사망비를 국내에서 찾으면서 그거와 관련된 연관된 모성 사망비를 제시하는 등의 개념으로 이제 그 지표의 연관성을 가지고 국내 지표에서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1번부터 3번에 5번까지 지표들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나머지 지표들도 다양한 내용들이 그 국내에 이제 특화된 그 지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국내 지표들은 주로 이제 모성 건강, 영유아 건강,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비형 간염, 백신 응급 예방 시스템 등의 다양한 지표들이 또 암, 심혈관 내열 질환, 심내혈관 질환, 비만, 관절염 등의 지표들을 그 SDG와 연관된 지표를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에 있는 지표와 연계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SDG를 따로 우리가 챙긴다기보다는 SDG와 연계된 지표들을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 내용들에 반영을 하면서 국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이 SDG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목표가 이제 제시가 되면서 매년마다 이런 지표들의 이제 성과를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국민건강 증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추가로 이제 모자보건과 감염병 이외에도 국내에서 조금 이제 추가로 제시하는 거는 이제 구강보건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구강보건에 관련된 주제는 이제 치아우식을 경험한 어린이 뭐 등의 이제 국내에서 좀 유니크하게 제시한 지표 등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건강검진과 관련된 건강검진 수검률 등은 SDG에서는 이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들도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SDG 지표와 관련해서 한국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지표들이 상당히 이제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모성 사망비라던가 숙련된 인력에 의한 분만 출산 비율 등은 상당히 이제 그 모성 사망비는 상당히 낮고 숙련된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 등은 상당히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감염병 모자보건과 감염병에 대한 지표들은 상당히 높은 달성률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구 1000명당 결핵 발생 건수 등에 있어서는 아직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여전히 60%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 등의 이제 질환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이제 높은 사망률을 이제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현재 그 한국의 현황들이 이제 진행 현황 등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보장 같은 경우 의료 보장 적용 인구 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한국이 상당히 잘 달성을 하고 있는 지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SDG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MDG가 달성하고 있는 모자보건 그리고 이제 감염병 질환의 성과에 비해서 아직은 그 달성의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따로 그 UN 고위급 회담이 좀 이루어질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그 성과가 좀 미진한 상황이고 한국 또한 이 부분은 이제 개도국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아직은 노력을 많이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이제 프로그레스 모니터링 지표들이 국제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이제 79%, 그리고 사망자 수가 22만 명 등으로 아직은 좀 높은 수치로 이제 여전히 이제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헬스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계획이 제시가 된 배경에는 유엔이 제시하는 SDG의 목표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중에서도 WHO가 좀 중요시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또 한국에서 또 워낙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상대적 감소를 25% 감소할 수 있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종합계획과 함께 이제 거기에 이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인구집단 등에 대한 계획, 그리고 기본계획이 구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지역 통합 건강증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4차 계획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을 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를 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과 건강증진 사업, 정보에 대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고, 이제 아웃컴으로서는 행동 변화, 건강 위험 요인의 감소, 질병 감소, 삶의 질의 변화, 그리고 건강 가치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건강 세상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건강 형평성, 그리고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건강 생활 실천,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에 대한 이제 목표,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그리고 안전한 이제 환경의 보장, 그리고 그 이외에 인구 집단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다양한 사업 분야로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질병관리본부, 학교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를 하면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이제 그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가 10년 주기로 수립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헬스플랜 2010 그리고 헬스플랜 2020 등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5년마다 수정 계획이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이제 연간으로 모니터링 되게 되어 있고, 건강증진 정책의 수립 대응이 연간으로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 성과 보고서 및 동향 보고서의 분석에 따른 미진한 정책에 대한 대응이 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달성 현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4차 국민건강증진의 종합계획은 이제 약화된 부분이 31.4%의 지표 부분들이 약화됐고, 개선된 부분이 52.6%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지표들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이제 그 약화되고 있거나 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또 이 중에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노령의 7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만성 질환자들이 이제 보통 사망을 많이 하고 피해가 이제 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좀 증가된 상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이제 부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한국은 이제 헬스와 관련된 보건 관련된 SDG 인덱스에서 그 종합적인 인덱스의 지표는 72점 정도로 이제 국제적으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이제 그 종합 지표를 이제 트래킹하고 있는 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보건 분야 종합 지표에서 이제 기존의 59점에서 64점, 그리고 72점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은 특히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이제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비만 등에 있어서 좀 약간 아직은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이제 다른 서태평양 다른 이제 그 지역별 지역의 지표들과도 비교했을 때는
그 모자 보건과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은 조금 이제 개선된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비감염성 질환의 이제 사망 수준에 있어서 특히 악성 종양과 그 심혈관 질환 등이 이제 아직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이제 지표들도 다른 국가들의 지표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상해와 폭력에 관련된 지표 등도 이제 한국은 이제 성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유럽과 또 북미를 거쳐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을 거쳐서 지금 다시 인도 등을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등 팬데믹의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나름은 그래도 이제 현재 비교적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발생이 다시 이제 2차 유행이 소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직 긴장의 끝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망률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제 유럽이나 북미주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지만은 사망률의 상황이 완전히 낮아지진 않고 대략 2%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기저질환의 비율이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그 DM 그 당뇨라든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WHO에서는 월드 헬스 스태티스틱 2020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19는 전반적으로 이제 라이프 익스펙턴시 생애 그 기대 여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이 큰 상황이고, 특히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추가 사망률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그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만성 질환 자체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만성 질환으로 인한 또 이제 만성 질환 환자들이 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있어서 사망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은 그 코로나 19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망 그 만성 질환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코비드 19 상황에서 그 사망이라든가 다른 이제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그 정확한 지표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도전도 있는 상황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코로나 이제 19에 있어서 이제 SDG 지표에서 좀 들어가 있는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기존에 각 국가들의 감염병 대비 현황에 대한 이제 보고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각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응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코로나 19를 통해서 다양한 SDG의 이제 성과들이 기존의 이제 그 MDG를 통해서 SDG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달성한 성과들이 조금 후퇴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각 국가들에서 SDG의 성과를 이제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휘하고 있어서 그 신속하게 스케일링업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 보고 방식이 이제 중요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이 퀄리티의 높은 양질의 그 보건 정보 그 보고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데이터에 대한 보고에 대한 다양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보고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표출하고 있고, 특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데이터의 이제 그 정기적인 보고와 정확한 보고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제 그 데이터 이노베이션을 통한 그 기술과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보고 방식이 훨씬 더 필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HP 2030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 있어서 당뇨와 고혈압만에 한정되지 않고 천식과 만성 폐쇄성 질환, 성인 아토피 질염 등으로 좀 더 확대해서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에 있어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도 포함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SDG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이제 만성질환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필수 1차 의료 서비스 이용률의 감소로 만성질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에 따라서 만성질환의 유병 현황 증가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보건 규칙, 이제 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에 관련된 지표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방역 역량 강화 속에 국제 보건 규칙 (IHR) 관련 지표가 아무래도 코로나 대응을 이제 열심히 강화하다 보니까 이 지표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상당히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정보가 풍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MGD에서 시작을 해서 SDG, NCD 그리고 국민건강 종합계획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SDG 지표 체계를 이용한 측정과 시산 그리고 국제 비교 그리고 통계 자료의 질 문제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주제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기술센터 이천환 연구원께서 다출처 자료 기반 SDG 측정 방법 개발 목표 13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천환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다출처 자료 기반의 SDG 측정 방법 개발 골 13을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서 저를 비롯하여 안세진, 황한수, 이은창, 한수연 연구원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최근까지 이제 이상기후에 의해서 재난과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작년에 유럽에서의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하기도 했었고, 올해도 같은 이유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하게 많은 그 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은 현재 진행 중인 그 지구 온난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IPCC가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식량 생산 감소 등 다양한 방면의 피해와 위험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이 유엔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13번 목표로 지정을 하여서 별도 목표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은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대응이 많이 중요한 주제이므로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SDGs라는 그 범위 안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지표를 살펴보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SDGs 목표 13에 대한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지표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자면 유엔에서는 각 목표와 세부 목표 지표들의 논의와 채택을 위해서 공개 작업반 유엔
통계국 그리고 SDG 전문가 그룹 UN 통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세부 목표별 지표들은 매년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51차 UNSC를 통해서 지표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또 2025년에 또 향후에 또 종합적인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DG 데이터와 지표의 보고 체계를 살펴보면 각국의 통계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기관과 국제 기구들이 보고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계청에서 그 SDG와 관련된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또 외교부와 환경부 또 기타 관련된 부처에서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DG 이행에 구심점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고을 13 지금 기후변화 대응의 목표의 세부 지표 보고 체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보고기관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은 면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목표 13의 세부 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G 고al 13의 세부 목표는 크게 13.1, 2, 3 그리고 A, B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 수단인 A, B를 제외하고 13.1, 2, 3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3.1은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고 적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2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 전략, 계획의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3.3의 경우는 기후변화 감축,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목표 하에 각 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2020년에 있었던 51차 UNSC를 통해서 각 지표들이 수정이 되거나 또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13 지표의 티어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의 티어 분류는 일반적으로 지표의 개념과 방법론, 표준 정립의 유무, 그리고 정기적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티어 1, 2, 3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번 51차 UNSC를 통해서 티어 3을 더 이상 지표에서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13에 있는 지표의 티어 분류도 기존에는 티어 3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지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티어 2로 다 지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KSDG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DGs에서도 오늘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목표 13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표 13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목표 13.1, 13.2, 13.3은 UN의 SDGs의 세부 목표와 동일합니다. 다만 추가로 13.4가 신규로 세부 목표가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이번에 51차 UNSC를 통해서 UN의 SDGs 고al 13의 13.2의 지표로 신규로 추가가 된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목표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세부 목표 하에 있는 그 지표의 경우에는 KSDGs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지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UN의 SDGs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UN의 SDGs와 KSDGs의 지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내용을 비교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목표 13에 대해서 세부 목표 13.1의 지표는 대부분 티어 2로 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UN의 지표와 우리나라의 지표가 모두 체계 수립과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크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3.2 세부 목표와 13.3의 세부 목표에서는 일부 수정과 보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하였는데 13.2의 세부 목표에서는 그 국가 내부 차원의 기후변화 조치 관련 지표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13.3의 지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신규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지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규 지표 방안은 총 7가지입니다. 13.2의 신규 지표와 13.3의 신규 지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2의 신규 지표 방안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관련하여 국가 내부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법령의 건수를 고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내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의 수립 건수를 고려하였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내부 예산 투입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 내에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자 하는 국가 R&D의 사업의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신규 지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제로 국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내용을 분석해 보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 신규 지표로 첫 번째로 제시한 그 국가 법령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된 관계 법령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총 9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된 자료를 조사를 하였고, 국가법령 조문에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모두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총 12개의 법령이 존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규 지표로서 국가 내부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전략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법정 계획이 2019년까지 총 12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국가 주요 계획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총 누적으로는 20건이 있었고, 2019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획은 총 7건이 있었음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의 국가 예산에 대한 지표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국가 사업의 예산 중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총 약 0.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저희가 그 기재부에서 이제 공개하고 있는 세부 사업 내역에서 기후라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조건으로 이제 검색을 하였을 때의 비율이고, 다만 이제 기재부에서 열린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총 791억 원 수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총 약 0.02%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3.2의 신규 지표로 제시했던 국가 R&D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 정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NTIS를 통해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녹색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후기술의 R&D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서 현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R&D 중에서 기후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총 1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3.3 지표에 대해서 13.3 세부 목표에 대해서 신규 지표를 세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 홍보, SNS 배포 추진 건수를 말씀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는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역량으로 CTCN 네트워크 멤버 기관 보유수, 그리고 기후기술 협력 사업 수행 건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보았고, 이를 통해서 인식의 증가율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3의
첫 번째 신규 지표인 국가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정부 부처가 이제 홍보를 추진한 건수가 블로그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를 포함하여 총 333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의 역량이라는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하에 기후기술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기술 이전 이행을 위한 조직으로 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라는 조직이 있으며, 그 조직에서 회원 기관으로 회원 가입을 받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게 된 기관 같은 경우는 CTCN이 발주하는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CTCN 멤버로 가입된 그 멤버 수가 국가 내부에서는 그 기후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적 기후기술 협력을 위한 잠재적 역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파악을 하였고,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수행한 건수를 통해서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국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내의 CTCN의 회원기관으로 가입된 기관의 수는 누적으로 7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 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CTCN의 사업과 GCF의 사업, 이 두 가지 국제 사업만 봤을 때 총 누적 5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3.3 세부 목표의 신규 지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기존의 이제 조사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중계층과 사회적 계층, 그리고 연구, 산업계, 정부 R&D 이 5가지 계층의 자료를 수집하여서 각각 SNS 트위터 자료, 뉴스 데이터 자료, 학술 연구 자료, 특허 자료, R&D 자료의 텍스트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과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통해서 SDG 13 목표에 인식과 관련된 지표와 연계하여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인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인식이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그리고 무엇을 분명히 알고 이해함,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실질적으로 인식으로 인해 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연구와 모델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앞선 선행 연구들에서 그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 분석의 방법을 기존의 전통적인 인식조사 연구 방법을 배제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인식조사 연구 방법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인식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분석 기법과 결합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의 첫 번째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한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기준은 2017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계층, 즉 정부 R&D, 산업계, 연구, 그리고 사회, 그리고 대중, 이 5가지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각 그 텍스트의 모든 단어들을 전처리를 하고, 그 중에서 주제가 어떻게 뭉쳐 있는지 토픽 분석을 한 결과의 상위 20개 결과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SDGs에서 인식 재고를 위한 소재로 뽑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피해 영향 감소, 인적 제도 역량,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묶어서 표시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R&D와 산업계 인식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수단 마련을 위해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 순환 등의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인식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태계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중사회적 인식에서는 이상기후에 대한 조기 경보, 기업, 지자체 활동, 그리고 국제 협약이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후변화라는 단어와 동시에 출현한 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사회 그리고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한 2017년 기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국제기구 및 포럼, 독일 정상회의, 미세먼지 대기오염, 미래기술, 농업 수자원재 대책과 같은 그런 이슈들이 2017년 뉴스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변화라는 단어와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중 SNS 데이터를 통해서는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그리고 이상기후, 극한기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한 사망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가 정책 및 포럼 등의 내용들이 2017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R&D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관련된 내용과 기후 모니터링 정보 관리 시스템, 그리고 태양전지 배터리 등의 에너지 소재, 그리고 자동 공정 설비, 농가 우량 품종 육성 등의 내용이 기후변화라는 단어와 동시에 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산업계 특허 데이터를 통해서는 리튬이온 전지, 그리고 전력 통신 관리, 태양광 물질 제조 공정, 전기 자동차, 전지구조, 적층형 소자 등의 내용이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계층의 데이터를 통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정책 연구, 그리고 기온 상승 및 강수량 패턴 및 경향,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 수, 자연재해 피해 관련 영향, 토양 탄소 및 식물 품종과 관련된 단어들이 네트워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SDGs의 지표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처의 경우에는 단일화된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위한 체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목표 13, 저희가 오늘 보고자 했던 목표 13의 지표는 모두 티어 2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그 중에서 13.2와 13.3의 지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던 13.2의 신규 지표 방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내부의 법령, 전략, 예산, 연구개발 사업의 자료를 통해서 국가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위하여 국가 내부의 이런 관련 자료의 모집단 정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의 신규 지표 방안으로 제시했던 세 가지. 첫 번째는 정부 SNS 자료를 통해서 기후변화 인식 제고의 노력의 지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하에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을 위한 그 사업 참여 여부와 관련된 네트워크 멤버를 통해서 국가의 그 역량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설문조사 방법과 병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인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고전적인 그 조사 방법을 보완하면서 또 향후에는 정보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고을 13뿐만 아니라 다른 SDG 목표에서 보고자 하는 인식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확장 적용이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천원 연구원님께서 목표 13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시사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개발원의 진유강 주무관께서 발표와 관련하여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박성호 연구위원님 연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글로벌 지표의 4.5 세부 목표하고 관련해서 그 형평성 분석 틀에 단계별로 다양한 취약 그룹의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취약계층들의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연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제시된 지표들이 뭐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통계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좀 지표 개발을 하는데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석 틀에서 보여주신 이제 투입과 과정, 산출의 단계들이 갖고 있는 의미하고 그 안에서의 이제 형평성 이슈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학생의 관점에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봤을 때 결국엔 이제 교육에 진입해서 졸업하고 완료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도에 좀 이탈이 없이 잘 완료됐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그 프레임워크로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자체를 못하면 사실 과정의 형평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이제 단계별로 분리돼서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주어지고 있는 이 단계들의 평가 지표들이 좀 유기적인 관계성이 조금 더 설명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제시된 이제 각 단계의 취약계층별 지표들도 조금 더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석틀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취약계층별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제시된 제도적인 측면들의 내용들이 이제 결국에는 취약계층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표들이 그룹별로 그냥 나눠져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각 단계별로 취약계층별로 제시된 지표들을 일련의 좀 매트리스 형태로 좀 그려보게 되면 이제 어떤 취약계층이 어떤 단계에서 좀 취약한 어떤 지표들을 갖고 있는지, 과제나 이슈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취약계층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뭐 다른 과정들과 연계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유의미한 지표들을 조금 더 선별해내고 그런 지표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제 좀 균형 있고 일관성 있는 지표 체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취약계층의 분리통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매우 궁금을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 한 가지 특성만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취약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취약계층의 취약그룹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주 학생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에 비해서 조금 더 형평성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취약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형평성의 이슈고, 이제 글로벌 지표에서도 좀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도농 간의 그 교육 형평성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이제 좀 같이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정 단계의 지표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물론 가용한 지표들이 많지 않아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대체로 과정 지표들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제도는 이제 그거를 형평성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요건으로서의 그 요소이긴 한데, 이제 형평성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양성평등 부분에서 보여주셨던 그 인식 조사를 했던 결과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적으로 형평성을 보여주는 부분하고 그 실제로 제도의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접근성과 형평성의 개념은 굉장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각각의 지표 안에 좀 더 결과적인 방법론으로 좀 포함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이제 일시 그냥 단편적인 어떤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패널이라든지 뭐 코호트 방식과 같이 좀 특정 집단을 좀 추적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제도들이 과연 형평성의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취약성들이 이제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이훈상 교수님 발표해 주신 보건지표 관련해서 이제 저희도 글로벌 SDG 지표 중에 보건지표를 보면 이제 보건목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가용성이 높고 데이터도 최근의 데이터들이 잘 제공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분화 문제하고 취약계층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잡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그 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보면 이제 여러 사업 분야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구 집단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뭐 학교 장애인, 취약가정 등에 대한 이제 세분화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이제 발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지표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하고 관련해서 이제 SDG 지표에서 보건 분야의 그 취약계층의 이슈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접근들이 필요할지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SDG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건 분야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료 수집이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국제 보건 규칙과 관련된 지표가 향상될 거라고 보셨는데 이제 저희가 2019년 한국 데이터까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100점이 나와 있고 한두 개 영역에서는 100점이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그 지표가 충분히 보건 역량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 이천원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13번 목표가 이번 종합개편까지도 사실 확정이 대부분 되지 않아서 좀 걱정을 하면서 봤던 지표인데 그 13번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를 해주셔서 매우 유익했고 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은 저희가 기존에 좀 도입을 안 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저희 연구를 위해서도 이제 다른 목표에 해당되는 연구를 위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그 13.2번 목표하고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국가적 사업들에 대한 이제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사업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지표의 조금 더 유용성과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셨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13.3번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홍보 건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역시 조금 이제 어떤 홍보의 효과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제 노출 빈도라든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지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시계열적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빅데이터 토픽 분석하셨을 때 4가지 토픽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셨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카테고리를 선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목표를 설정을 하시면서 이게 좀 어떤 그러니까 신규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것이 얼마나 이 목표를 잘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특정한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표 13번 지표 같은 경우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총 8개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재난 관련된 지표 제외하고 궤도국 지표 제외하고 이제 시민교육 지표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 지표에서 남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밖에는 없는 목표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목표가 지향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시해 주신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감축을 하기 위한 어떤 정부들의 노력을 이제 설명해 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들이 조금 더 이제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러한 노력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정말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좀 분석까지도 좀 더 연결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이렇게 인풋을 많이 하셔가지고선 신규 지표 개발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표들을 활용하실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주윤정 연구원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교육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박성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분리통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필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분리통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행정통계를 활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상황에서 아마 이제 부모의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소득이 어떻게 교육에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인권이라는 요소들, 제도적인 요소들을 좀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키면서도 그 분리통계라든지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식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행정통계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서베이라든지 사회조사를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교육 기회의 확대, 정책의 투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명히 교육의 기회가 취약계층에게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지금의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학교를 가지 못했었던 수준의 굉장히 중증 중복 장애 아들이 특수학교를 간다라고 현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교육 기회와 어떤 투입이라는 것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교육의 어떤 불평등이라는 요소들을 체감하는 것들은 또 같이 늘어나는 지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통계로 드러나거나 정책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급의 투입과 현실적 그 효과, 결과라는 것에 괴리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기회의 확대이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취약계층과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결과로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건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종의 좀 장기적인 어떤 조사가 개발이 돼서 시계열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들에 대한 교육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육 수혜자들 같은 경우는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어떤 취업률과 소득은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훈상 선생님 보건 분야 관련해서 말씀드리며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우선 지표 체계의 원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주셔서 이 어떤 방식으로 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그리고 모자보건 그리고 만성질환과 그리고 어떤 보편적 의료보장의 측면이라는 것들이 SDG 3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근데 그런 그 중에서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은 감염병하고 만성질환 위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로 지표를 체계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편적 의료 보장의 측면들, 그래서 공공의료라든지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국은 이제 건강보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체계가 잘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의료 보장이 기본 조건은 됐지만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공공병상 차원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별로 편제되어 있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그러니까 아까 저 주무관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떤 도농 격차라든지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그런 격차를 볼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지역별로 미충족 의료라든지 의료 접근성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보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약 집단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감염병 예방법에도 보면은 취약계층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과 아동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마스크 공급을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지, 이 어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이 SDG에서 어떻게 같이 연동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WHO라든지 국제보건 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문건들을 보면은 vulnerable group, vulnerable population들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SDG 지표와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초과 사망률, 그리고 이제 자살률의 변이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회적인 어떤 대응, 한국에서 어떤 방역에 비교적 성공을 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병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진단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코로나 상황에서 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지표들에서 초과 사망률과 그리고 자살률 자체의 문제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와 관련해서 이천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기후 변화의 문제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올해 어떤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기후 변화의 피해를 한국 사회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해양수산업, 수산업, 농업, 그다음에 이제 온열병의 문제라든지 해수면 상승의 문제가 있는데,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지표에서 어떤 피해 자체를 측정하는 어떤 기상 변화와 그런 기상의 변화로 인해서 생태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조사의 방식으로서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식조사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조사 방식과 다르게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인식들을 포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SNS 같은 경우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 경우에는 사실은 동원과 조작이 댓글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어떤 정책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만들어져서
기존에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들이 만들어져서 일종의 어떤 기존 정책에 따라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의 그 뭐 젠더 연구나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이 텍스트 마이닝이나 이런 AI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젠더 바이어스라든지 인종 바이어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기존의 어떤 사회에서 이미 구축된 텍스트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편견과 기존의 선입견과 기존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어스를 깨는 것들, 그 바이어스를 극복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해왔던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같은 문제는 사실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미중유의 재난이 발생하는 어떤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텍스트 마이닝이 열어주는 그런 기회와 한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좀 근거 자료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약간 크로스커팅한 차원의 SDG 안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아까 주무관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취약성이라는 거는 교차성, 그러니까 영어로는 최근에 인터섹셔널리티라는 얘기를 젠더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이면서 노인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적 정체성이 취약성을 야기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인터섹셔널리티 자체와 그런 어떤 취약성이라는 것들이 범 분야에서 사실은 목표 3에서도 나오고 목표 4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기후변화에서도 나오고 다른 모든 어떤 인간과 관련된 영역, 휴먼 스케일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취약성이라는 것을 크로스커팅한 이슈로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연계성이 어떻게 되고 사실은 건강의 문제가 교육에 연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연결성을 파악하는 지표를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보건 쪽에서는 원헬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헬스, 원웰페어라는 논의를 하는데 원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 동물, 환경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19가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처럼 인간, 동물, 환경의 하나의 체계 속에서 생태계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의들이 나오고 SDG 안에서도 원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15, 그러니까 라이프 온 얼스 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앞으로 SDG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좀 크로스커팅한 이슈 그리고 새로운 어떤 재난을 통해서 발견되어가는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문제의 틀거리로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토론으로 주어진 시간보다 약간 더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전 질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질문들이 지금 말씀하신 토론 내용들과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우선 여러 가지 그 코멘트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5시 반에 세션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분 토론자께서 주신 질문을 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나 두 가지만 골라서 3분 내로 답변을 각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그 박성호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은 다 사실 중요한 사항들이고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관련된 다른 발표들을 하면서 또 주요하게 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좀 더 취약계층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전체적인 좀 맥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통계나 지표와 관련된 요소들은 이제 좀 부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SDG나 지금 KSDG에서는 지금 그 취업 집단별로 이제 각 지표별로 어떤 자료가 가능하고 현황이 어떤지를 사실은 모니터링 있기 때문에 앞서 준유경 주무관님 말씀하신 그런 매트리얼 테스트 부분들은 향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좀 부분은 이제 교육에서 이 행정통계 활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복합적인 그런 그 취약성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하다 보면 서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가령 뭐 장애면서 다문화다 그러면 다문화 전체 한 3% 되고 장애 전체 한 3% 되는데 표본들은 도저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행정 통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나름 이제 우리나라 같은 행정 통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행정 자료들이 연계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여지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정 배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저희 이제 종단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종단으로 연결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입해서부터 사회이동까지 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추정하고 거기에서의 교육의 효과나 격차, 사회이동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서베이를 중심으로 하는 종단에서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가령 미국에서도 유아 쪽이 가지고 있는 행정 통계에서부터 이제 사회 이동까지, 그러니까 취업 이후까지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방안들을 지금 그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이제 법정 장치나 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행정 통계들 간의 연계라는 중심으로 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다음 이윤상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자료 수집 어려움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이제 국가형 조사를 이제 서면으로 직접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 상황이 더 좀 악화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이제 좀 고민돼야 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한 가지 조금 이번에 두 분 다 좀 많이 강조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좀 세분화 문제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또 이제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서 좀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인구 집단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좀 노인 보건에 관련된 내용은 좀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취약 가정이라든가 좀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이제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제 다루어져야 될 것 같고 만성 질환 관련해서는 비만이라든가 일부 이제 지표들에 대해서는 성분리 통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소득계층에 대한 어떤 이제 통계에 대한 분리 그리고 이제 도농간이라든가 또 이제 중앙 수도와 지방 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한 제시들은 아직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가 평균에 대한 이제 보고가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 통계가 이제 좀 제시돼야 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취약 집단에 있어서도 이제 좀 결손 가정이라든가 좋은 가정이라든가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된 통계 그리고 이제 이런 취약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조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자살 관련해서는 사실 잘 다루어지진 못했었는데 지금 자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나름 이제 좋은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코로나 블루가 이제 중요시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특히 여성에 대한 이제 좀
여성의 자살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그 빈곤계층에 대한 이제 자살의 가능성들이 이제 훨씬 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세밀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그 취약 그 공공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그 국건형 조사라든가 정부에서 보고하는 지표들은 그 건강보험 가입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보건의료 인력의 이제 수를 중심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의료가 어떻게 이제 취약하게 이제 그 커버가 못하고 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아직은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지역 간의 편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다양한 이제 건강 형평성에 대한 이제 연구와 건강 형평성에 대한 다양한 이제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이론적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천환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유관 주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주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시계열적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 주요 목표 13에 대한 신규 지표의 방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년도 사례를 좀 중심으로 측정을 하거나 분석을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표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기부 산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또 국제적인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출연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DG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윤정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기후변화 기상이변의 피해, 아까 뭐 해양, 농업, 온열병 같은 그런 피해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13.1에 관련된 KSDGs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 자체를 피해 영감이라든지 관련된 통계 자체를 생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조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SNS의 그런 어떤 텍스트 안에 있는 그런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사전에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텍스트 마이닝의 어떻게 보면 좀 한계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사례 분석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바이어스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분석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인식의 하나의 지표로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역발상을 한번 해보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취약성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 다른 목표들과 중복적으로 겹쳐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3의 목표에서 목표 13에서도 13.3.1의 지표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다른 목표에서의 지표와 공동으로 사용이 되는 지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지표들이 SDG 안에서도 유엔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더 집중해서 그 목표 해당 목표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은 지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짚고 한 5분 정도 예정된 시간보다 넘겨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선생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커뮤니티별로 취약계층 비율을 작성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뭐 통계 구축 거버넌스부터 통계의 질 문제까지. 그래서 교육 쪽에 국한하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별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 또는 아, 시군구별로 교육 통계 네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이나 이제 시도교육청 정책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오히려 시군구 통계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군구 단위 통계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들은 다 잡히지만 이제 그 외의 자료들은 사실 이제 그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이 좀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행정 통계, 행정 자료, 행정 정보의 좀 활용을 좀 고민해 보는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지역 단위 여러 행정 정보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 아동에 대한 문제라든가 특수 아동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인정보나 이런 거를 잘 보호하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사실 이 부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발과 고민은 저희들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윤상 선생님께 사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직접 지표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확장된 질문인 것 같은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등의 유행병으로 의료기관 및 필수 1차 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격 진료 또는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를 통한 관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좀 통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상당히 하이테크의 어떤 원격 진료의 이제 기술적인 개념보다는 이제 필수적인 그 만성 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격 진료라는 거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이제 센서 디바이스를 통한 이제 다양한 환자들의 파악도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간단하게는 그 당뇨 환자들의 이제 상태들을 확인하는 전화 한 통화도 원격 진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기술적 차원을 가지고 환자들이 직접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의료 서비스 간의 접근성을 조금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등은 이제 기술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니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수혜자들의 좀 그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소득층이라든가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 훨씬 더 이제 좀 그런 계층에서 더 피해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이제 비대면적인 접근을 어떤 식으로 세밀하게 보완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UN SDG를 또는 이제 그 KSDG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로 보여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실제로 현실과 가까이 가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국가통계방법론 이런 자리는 실제로 어떤 틀에 주어져 있는 지표로 보는 사회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과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KSDG를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SDG 관련된 이 지표 체계의 구축과 이에 따른 각 분야에서의 어떤 심층 분석의 어떤 가능성을 오늘 분석과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움 세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에 수고해 주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